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기생. 옛날 뭇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황진이가 속세를 달관한 여승이 되어 꼭 3년 만에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머리를 깎고 고가를 썼을 망정 아름다운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요. 황진이는 며칠의 걸음 끝에 어느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으며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절경이었지요. 황진이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언덕길을 올라섰습니다. 언덕에 올라간 황진이는 문득 발길을 멈추었지요. 언덕 위 소나무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힘겹게 놀고 있는 중이었지요. 의관을 보아하니 양반집 한량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황진이를 보았는지 이렇게 소리쳤지요. 여보게들 가만히 좀 있어보게. 왜 그러나? 아니, 스님이 아닌가? 글쎄 스님은 스님인데 여승 같구먼. 에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술맛이 떨어지는군.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좋은 수라니? 글쎄 가만히 보고만 있게. 고개를 올라온 황진이가 그들 앞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스님, 잠깐 내 말 좀 듣고 가시오. 무슨 말씀이온지?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고마우신 말씀이나 소승은 속세를 떠난 몸이라 이대로 물러갈까 하옵니다. 이러면서 황진이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이때 몸이 건장한 한 사내가 황진이에게로 다가와서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일행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일행들이 와 하고 큰 소리로 웃어대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전생의 인연이니 스님도 우리하고 유쾌하게 놀아봅시다. 불가의 몸을 담고 있는 소승을 어찌 이리도 희롱하십니까? 얘들아 뭐하고 있는 것이야? 어서 장구를 치거라. 어떤 사내가 기생들에게 소리치면서 갑자기 황진이의 고가를 벗어서 절벽 아래로 던지자 일행은 또 한 번 웃어대었습니다. 갖가지 수작을 부리는 그들의 손에서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황진이는 할 수 없이 술병을 들었습니다. 술맛 좋구나. 스님이 따르는 술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이윽고 황진이가 입을 떼었습니다. 이제 소승은 물러갈까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천하의 절색이 가버리면 흥이 깨질 터인데. 그러면서 황진이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기생 하나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가운데로 파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그만하세요. 부처님에게 죄받아요. 이때 황진이가 물러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우매함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오. 뭐라 이 건방진 것이? 그대들이 하고 있는 짓은 인간의 오역이 빚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세에 맺은 업보는 내세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남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소승은 본래 송도에서 살던 황진이라는 기생이었으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있어서 불가에 귀의하였지요. 소승도 속세에 있을 때 지은 업으로 지금 이렇게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을 놀라며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진이의 말을 듣고 있던 기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이 세상을 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러더니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동문 근처에 있는 송암정에는 지금도 고요한 밤이면 남녀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섞여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는 사형제. 옛날 어느 겨울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 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다들 지친 모양새였습니다. 아이들까지 보이는 것을 보니 한 가족이 분명하였지요.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그중 가장 어른으로 보이는 이가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허문손으로 부호군을 지낸 허씨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역시 무가에 급제하여 이제 막 종구품으로 있는데 왜 갑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길을 나선 것일까요? 일행이 쉬고 있는 동안 문소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졸지의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대대로 평화롭게 지내던 문손의 집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포운 정몽주의 손자 정보가 산청으로 귀양을 온 때부터입니다. 단종 보기 사건이 일어나 성산문 박백년 등이 죽게 되자 정몽주의 손자 정보는 한 명예에게 사육신의 무죄를 주장했지요. 하지만 들어주지 않자 한 명의 면전에서 천하의 악인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세조가 정몽주의 손자임을 감안하여 유배시켰는데 얼마 후 단성으로 입에되었지요. 정보를 단성으로 입에시킨 것은 한 명의 측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입에된 정보는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더욱 평범한 삶을 살았지요. 그 시기에 문손에 붙인 허씨가 정보와 교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처음 정보는 허씨를 경계하는 듯 하였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는지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하였지요. 허씨 역시 사육신의 억울한 죽음에 분해하고 있던 터라 정보를 애틋하게 여기어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정보가 허씨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형님, 내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오래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 내가 병고를 당할더라도 형님께서는 나서지 말아주십시오. 괜한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고 후세에 제가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사헌부 감찰들이 단성에 들이닥쳤습니다. 말이 사헌부 감찰이지 실제로는 한 명의 사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가 모반을 꾀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실은 그들이 정보를 잡기 위해 거짓 소문을 내어놓고 그 소문을 빙자하여 정보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일이 급하게 돌아가자 허씨가 정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보는 압송을 당하고 있었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에게 정보가 모반을 꾀한 사실이 없다고 허씨가 하소연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정보의 포박을 풀더니 미처 뭐라 할 틈도 없이 정보의 목을 베고 말았지요. 한 명의 측근들은 마치 정보가 도주를 하려 했던 것처럼 위장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정보의 목을 벤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허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허씨는
장성한 아들 4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칼이 번쩍 거리더니 허씨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마 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버지를 뒤따라왔던 허씨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허씨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막내 아들에게 무언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허씨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장남 문손과 형손, 광손, 순손이었지요. 죽기 직전 아버지가 막내 순손에게 단성을 떠나 새로운 터를 찾아라 하였습니다. 자식들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은 문손 사형제는 서둘러 장사를 지내고는 식솔들을 이끌고 야반도주 하다시피 단성 땅을 떠났지요.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여 아이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아이들은 벌써부터 투정을 부리고 있었지요. 더 이상 가는 것도 힘들 듯하여 문손이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운 뒤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어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행이 막 요기를 하려는데 어디선가 스님이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그 스님이 시주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에 공양을 하라니 난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이 난 문소는 아이들 배를 채울 정도만 남기고 스님에게 먹을 것을 내어드렸지요. 어느 정도 허기를 달랜 스님이 문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문손이 경계를 하며 대답하였지요. 네, 무작정 길을 나선지라 딱히. 그러자 스님이 일행을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상들을 보아하니 나쁜 짓을 하고 야반도주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손이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근처에 어디 살기 좋은 땅이 없나요? 스님이 광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주님들 선친이 무관이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하십니까? 4분 모두 장사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전설 속 장사와 관련된 곳을 찾아 덜을 잡으시면 후손이 번창할 것입니다. 일어나려는 스님을 문손이 붙잡았습니다. 스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발 터를 잡고 살 곳을 일러주십시오. 문손의 집요한 요청에 못 이기겠다는 듯 스님이 일행을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승산 마을이었습니다. 문손 일행이 보기에도 지세가 편해 보인 데다가 드넓은 평야가 있어 먹고 살기에도 충분한 곳이었지요. 이곳은 전설 속 장사가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라 하여 승산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터를 잡고 살면 장사의 기가 둘러싸고 있기에 후대에 이르러 커다란 재물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스님이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다시 한번 지세를 둘러보고 문손과 형제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업보로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업보라니요. 한참을 말없이 문손과 일행을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터가 재물복이 넘치는 곳이긴 하지만 시주님 사형제가 이곳에 함께 살면 큰 화를 입게 될 곳이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러더니 스님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곳에 살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스님의 말이 내심 걸렸지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은 생산의 털을 잡고 살았지요.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데다 평생을 함께하던 형제마저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삼형제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형소는 생원, 광손과 순손은 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문손의 장남 추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멀쩡하던 추가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장손인데다 외아들인 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대가 끊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손이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다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오색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김수로 왕의 왕비인 허황옥이다. 너희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내 이곳까지 인도하였지만 형제가 함께 모여있으면 조만간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그러니 서둘러 분가하여 화를 피하도록 하라. 꿈에서 깬 문소는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한동안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고민에 빠졌지요. 아들을 살리자니 사랑하는 동생들을 멀리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스님의 말씀도 그렇고 어젯밤 꿈속에서 허황옥의 말씀도 그렇고 지체하다가는 아들 추를 잃을 것만 같았지요. 문손이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추가 절이 된 것은 어쩌면 5년 전 그 스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더구나 어젯밤 꿈속에 우리의 시조이신 허황옥께서 현몽하시어 우리가 함께 살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 하시는구나. 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무언가를 결심한 데 순손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허신은 자식 넷이 따로 흩어져 살면 설령 화를 입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대를 이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순손에게 유언처럼 단성 땅을 떠나라 하면서 사형제가 따로 살아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손은 형제들에게 단성 땅을 떠나라는 유언만 전하고 따로 살아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요. 형제가 떠나기 전날 밤 문손은 동생과 조카들을 불러놓고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려 하는 심정으로 특히 어린 조카들에게 혈족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문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사랑하는 동생들이며 조카들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손을 위로하듯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기일이나 명절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을 생각이니 걱정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차마 내다보지도 못하는 문손을 뒤로하고 형손, 광손, 순손 일행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형손은 장사가 뛰다가 엎어졌다는 순천의 하사, 인덕 마을에, 셋째 광손은 장사가 마지막으로 지고 가던 산을 내려놓았다는 삼산이 보이는 월곡 마을에, 막내 순손은 장사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풍덕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제는 그 후 해마다 명절이나 기일 때마다 승산에 모여 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개털 옷이라 속인 담비옷. 조선 선조 임금의 외할아버지인 안원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중종의 후궁이 되었어도 늘 청빈한 생활을 하느라고 여전히 가난하였지요. 중종의 부원군이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데에도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대궐에서 안원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원대는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도리어 물었지요.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상감 마마께서 선물로 내리셨사옵니다. 귀하고 귀한 담비옷이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안원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던 안원대는 선물을 밀어내며 말하였지요. 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소이다. 분수를 지키고 싶소이다. 값진 담비옷을 입는다면 혹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렵소. 좋은 것을 걸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어찌 생기지 않겠소. 그럼 제가 곤란해집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받아주십시오. 안원대는 고개를 저으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소. 상감 마마께서 내리시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엄한 죄이요. 그러나 기왕에 죽을 죄를 짓는 바에야 분수를 지키다 죽는 것이 낫겠소. 죽었으면 죽었지. 받지 않겠다는 안원대의 결심을 전해들은 선조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렴한 분이라 그분이 한번 안 입으시겠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입으실 것이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따뜻한 털옷을 입으셔야 할 텐데 마음을 돌릴 좋은 방법이 없겠소. 그러자 한 신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하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마마,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시옵소서.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담비옷을 개털 옷이라고 속이면 받으실 것이옵니다. 값싼 개털 옷이라면 굳이 마다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듯 하옵니다. 요즘은 개털 옷도 손질을 잘하면 부드럽기가 담비옷 못지않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리 해봅시다. 선조는 곧 사람을 시켜 담비옷을 안원대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털 옷이옵니다. 담비옷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여 임금님께서 개털 옷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안원대의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고맙기도 하셔라. 상감께서 내리시는 개털 옷이라니 달게 받고 말고. 나는 본디 생각이 짧은지라 늘 근심과 걱정이 많았소. 혹시나 내가 행동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상감 마마께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마마의 친척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가족들도 방자한 마음이 들어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웠소이다. 안원대는 몇 번이고 개털 옷을 어루만지며 고마워했습니다. 안원대는 딸이 중종의 후궁인 창빈이 된 후부터는 한층 몸가짐을 더 조심했습니다. 창빈이 왕자를 낳은 후에는 더하였지요. 왕자의 외갓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원대는 집안 식구 단속을 더욱 엄히했습니다. 혹시라도 대궐 식구들을 빌미로 세도라도 부린다는 말을 듣게 될까 싶어서였지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문밖 출입도 줄이게 했습니다. 더욱 몸조심을 합시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대로 검소하게 살아야 하오. 끼니 걱정 않고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명주옷은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왕자의 외갓집이라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탐하고 흥청망청 산다면 그 비난이 모두 어디로 가겠소. 안온대는 몸소 소박한 생활과 검소한 태도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어 불만스러워했던 가족들도 안온대의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온대가 철저하게 분수를 지키며 살자 자연히 가족들도 모두 검소하고 절약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소. 온 가족이 저리 다 검소하니 정말 존경스럽구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안온대의 생활을 곁에서 보면서 자신들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안온대는 90살이 될 때까지 늘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북을 얻은 소년.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홀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남모르는 소원이 하나 있었지요. 언젠가 북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북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북을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다녀오던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지요. 곡식을 좋은 값에 팔면 큰맘 먹고 북을 사다 줄 생각이었는데 가격을 잘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오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길에 떨어진 나무 조각 하나가 발에 채였지요. 혹 쓸 데가 있을지도 모르지. 아들에게 이거라도 가져다 주자. 어머니가 나무 토막을 가져와 아들에게 건네주자 아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화덕 앞에서 눈이 빨갛게 되어 울고 있었지요. 할머니, 왜 우세요? 불이 잘 안 붙어서 연기 때문에 그런단다. 불 피우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녀는 나뭇가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불을 피워 빵을 구워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빵을 들고 조금 가다 보니 몽기장이 아내가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기가 왜 우나요? 배가 고파 그런단다. 아기를 달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녀는 얼른 빵을 내밀었습니다. 몽기장이의 아내는 고마워하며 커다란 항아리를 주었지요. 소년이 항아리를 들고 조금 가다 보니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싸우세요? 우리는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데 방금 저 여자가 빨래 삶는 그릇을 깨버렸단다.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여 싸운단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녀는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는 고맙다며 외투 한 벌을 주었지요. 소년이 외투를 들고 가는데 물에 젖어 덜덜 떨면서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젖으셨나요? 친척 결혼식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지 뭐야. 내 옷과 돈을 빼앗고 나를 강물에 맞들였단다. 그렇다면 아저씨에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녀는 외투를 선뜻 건네주었지요. 고맙다. 대신 이 말을 가지거라. 강도가 버리고 갔는데
말을 못하는 나에게는 필요가 없단다. 말을 끌고 가는데 결혼식을 치르려고 모여있는 무리를 만났지요. 그런데 신랑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리 근심스런 얼굴인가요? 신랑이 타고 갈 말이 도착하지 않아서 늦을까봐 걱정이란다. 그럼 이 말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녀는 말 고삐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네 덕분에 늦지 않게 결혼식에 갈 수 있겠구나. 자, 받으렴. 고마워서 주는 거란다. 그러면서 신랑이 내민 것은 바로 북이었습니다. 신랑은 조상 대대로 북을 만드는 장인 집안 사람이었던 것이었지요. 소녀는 북을 받아들고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관상 좋은 여종. 조선 숙종 때 청성부원군 김석주는 문장이 당시의 으뜸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김공은 당시 관상을 잘 보았지요. 여러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천거된 사람들은 화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김공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아직 비녀를 꽂지 않은 18된 여종 하나가 쇠수 대야를 들고 나와 김공의 앞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김공이 눈을 들어 여종의 안색을 보니 전면이 화려하고 골격이 청수하여 매우 귀하게 될 상이었지요. 이 같은 귀상을 노비로 두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쫓아내어 제 마음대로 가서 그 귀상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김공은 한참 동안 생각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하였지요. 천한 계집이 버릇없이 감히 내 자리를 범하다니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김공은 건장한 하인에게 명하였지요. 문 밖으로 끌어내 제가 할 대로 가게 하라. 여종이 황급히 용서를 빌며 이 집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김공은 끝내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쫓아내게 하였지요. 집안 사람들도 영문을 모르고 김공에게 한번 용서해 주기를 권하였으나 김공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공이 엄하게 하인들을 단속하여 사사로이 그녀를 거두지 못하게 하자 하인들은 김공이 두려워 결국 그녀를 길로 끌어내었습니다. 그 여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대문을 나갔으나 온 종일 길거리에서 서성거렸지요. 해가 지자 서다문에서 나와 하룻밤 지낼 곳을 찾으려고 길에서 방황하니 몹시 안 돼 보였습니다. 이때 서대문 밖에 이창우라는 한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래 양반으로 집이 몹시 청렴하였습니다. 나이 50에 아내를 잃고 아들도 없이 홀몸으로 지내면서 자리를 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자리장수 이생원이라고 칭하였지요. 이생원은 이날 짠 자리를 가지고 종로에 가서 팔아 몇 개미 돈을 얻어 몇 사발 술을 사 마시고 저녁밥을 짓기 위하여 바삐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방황하고 있는 여종을 본 것이지요. 너는 어떤 여인이기에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느냐? 소녀는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길을 잃고 하룻밤 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담 내 집이 여기에서 멀지 않으니 네가 나와 같이 가면 하룻밤 잘 수 있단다. 그러자 여인은 기뻐하며 고마워하였지요.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니
몹시 감사합니다. 이생원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등불을 켜고 보니 그녀는 아직 비녀를 꽂지 않는 처자였습니다. 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으나 자태는 훌륭하였지요. 너는 네 집 처자인데 무슨 일로 서울에 왔으며 무슨 일로 밖에 나와 길을 잃었느냐? 소녀는 양반집 교수는 아니고 상민의 딸이온데 부모는 다 작고하고 또 가까운 친척이 없어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의탁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슬며시 그녀를 넌지시 떠보았지요. 너는 아직 시집 가지 않은 처녀이니 헛되어 규중에서 늙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집을 가서 부부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이다. 나는 아내를 얻지 못하고 아들, 딸도 없으니 나 역시 의탁할 곳이 없구나. 가세는 비록 가난하지만 끼니는 이을 수 있으니 네가 만일 나의 노쇠함을 싫어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딸 낳으며 100년을 해로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인은 꿇어앉아 말하였지요. 대인께서 소녀를 천히 여기지 않고 아내로 삼으려 하시니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인께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니 소녀도 평생 대인께 의탁하여 시중을 드는 것이 실로 행복일 것입니다. 이생원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저녁 밥을 지어 서로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저녁이 끝나자 이불을 깔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후부터 이생원은 열심히 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매일 얻어지는 돈이 매우 많았고 그 안에는 조리 있게 살림을 하며 길쌈이나 삭 바느질을 하여 모아진 돈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절약하고 쓰고 남은 돈은 빚을 놓아 이자를 받았지요. 이렇게 3년을 하자 집안이 마침내 넉넉해졌습니다. 또 연달아 2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이목이 청수하고 용모가 뛰어났지요. 이생원은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자리 짜는 일을 걷어치우고 2 아들을 어루만지며 길렀습니다. 2 아들이 점점 자라자 그를 가르쳤지요. 20년 사이 2 아들은 모두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고 이생원은 나이 70에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태평을 누리니 당시 사람들은 그 늦복을 마냥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생원이 갑자기 노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아내와 아들들은 애통해하며 예법대로 초상을 치렀지요. 3년 뒤에는 2 아들이 과거 공부를 익히었습니다. 2 아들은 과거를 보아 모두 급제하여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복량하였는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 미처 이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었지요. 그 어머니는 매번 2 아들이 조정에서 물러나온 뒤에는 오늘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었고 2 아들 또한 일이 있든 없든 숨김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할 때 혹시 김청성이라는 3 글자가 나오면 어머니가 자세하게 물어보았지요. 하루는 2 아들이 조정에서 물러나와 집에 오자마자 은밀히 의논을 하더니 한참 만에 형은 입으로 문자를 부르고 아우는 붓을 쥐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의아스러워 2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제가 이처럼 바쁘단 말이야. 나도 듣고 싶구나. 별 다른 일은 없고 김청성이 멋대로 날뛰어 정권을 농락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므로
우리 형제가 대간의 직책에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을 지어 규탄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어미의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시집 온 뒤로 아직까지 나의 본색을 말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날 나는 늙고 너희는 또 출세하였는데 임금을 섬기고 이를 의논하는 마당에 너희들이 만일 혹시라도 우매하여 불의를 범한다면 어미 된 도리를 잃는 것이다. 나는 원래 김청성 댁의 여종이었단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쫓겨났으며 어떻게 부군을 만났고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살림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잘된 것은 모두 김청성의 덕분이다. 김청성이 만일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김청성이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기 때문에 나의 귀상을 알고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강제로 내쫓아 내 스스로 시집을 가 귀상을 발휘하도록 하였던 것이지. 오늘날 김청성은 권세가 높음으로 남의 질시를 받고 탄핵을 당하나 다른 사람은 되어도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이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탄핵하는 소장에 이름을 적는다면 이것은 네 어미를 무시하는 것이야. 두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깨닫고 곧 생각을 고쳐서 김청성을 구제하는 소장을 올렸지요. 드디어 그들은 노론의 일당이 되고 현달한 벼슬을 얻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장수검. 어느 먼 옛날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봉화대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의 북쪽 변방에서 알려오는 급한 신호였지요. 잠시 후 궁궐로 파발꾼이 화살처럼 달려왔습니다. 남쪽 바다 길슬게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궁궐은 벌집을 쑤셔 넣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신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늘어선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해안과 북쪽에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잠자코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 임금님, 우리 신하들은 그동안 평안한 날을 보내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듯 하옵니다. 장공이 한 걸음 나서며 아뢰었지요. 당장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임금님, 나라의 외적이 침입한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합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아래옵니다. 지금 백두산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장수검이 없어졌다고 하옵니다. 뭐라? 이리를 어쩌면 좋으냐? 임금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검이었습니다. 그 검만 있으면 어떤 외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 장수검이 없어지자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래, 그 장수검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더냐?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장수가 없다고 하여 하늘에서 장수검을 백두산의 천지 속에 깊이 간직했다옵니다. 뭐? 천지 속이라고? 장수검을 꼭 찾아야 하옵니다. 장공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듣거라. 장수들을 뽑아 외적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보내도록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장수검은 찾아와야 한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용감한 장수 33명이 뽑혔지요. 장공이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화살을 사용하도록 해라. 임금님은 금으로 된 활촉이 달려있는 화살 3개를 장공에게 주었지요. 33명의 장수들은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백두산 가까이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덮였지요. 폭포의 물기둥이 바람에 휘날려 하늘 위로 뻗어올랐습니다. 백두산 신령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천리 길을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잠시 후 하늘이 서서히 거치고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장수들은 벼랑길을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장수들이 여기저기에 주저앉을 때였습니다. 33명의 장수들이면 천군 만마도 물리칠 만한 큰 힘이다. 너희들이 장수검을 건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장수들은 다시 힘이 났습니다. 장공, 화살을 쏘십시오. 장공은 임금님이 준 화살을 힘껏 날렸습니다. 화살이 절벽의 밑동에 박히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반으로 갈라졌지요. 두 번째 화살은 절벽의 중앙에 박히면서 큰 소리가 나더니 반대편 하늘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 화살은 절벽의 위쪽에 박히면서 떡 하는 소리와 함께 발 밑의 땅이 우지직 갈라졌지요. 땅은 내려앉고 산만한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커다란 돌 대문이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백두산 천지를 비추었지요. 장수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누구인데 이 천지의 돌문을 두드리는 것이냐? 백발의 백두산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지요. 저희들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장수검을 찾으러 온 33명의 장수들입니다. 오랫동안 너희들을 기다렸다. 너희들이 뜻을 품고 찾아왔으니 어서 이 장수검을 건져보아라.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장수들을 휘감았지요. 얼마 후 구름이 말끔히 걷히자 천지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구쳤습니다. 어떤 장수가 천지에 끓는 물을 보았지요. 장수는 기름 종이로 봉한 단추만한 보석알을 입에 넣었다가 힘껏 뱉었습니다. 보석알은 천지 가운데에 떨어졌지요. 장수는 어느새 하얀 얼음 옷을 입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물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지요. 오라, 끓던 물이 식었구나. 신령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세웠습니다. 순간 요란한 소리가 절벽을 흔들더니 시퍼런 물 기둥이 솟구쳤지요. 잠시 후 물 기둥 위로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의 뜻은 갸륵하나 용궁 속에 있는 장수검은 해동국의 보물이므로 무술이 뛰어나거나 지혜만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수검은 사람됨까지 갖춘 대장군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용왕님, 저희에게 장수검을 돌려주십시오. 장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지요. 이 나라의 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지키면 장수검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수검을 건져낼 장수가 나기 전에는 나라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여라. 용왕의 말은 하늘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비록 장수검을 얻지 못하였지만 용기를 잃지 말거라. 때를 기다리면 장수검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용왕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사라졌지요. 33명의 장수들은 무릎을 꿇고 용왕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는 천지기슭 용바위에 가면 흰 차돌에 그때 천지 용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담긴 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영돌이와 수돌이가 살고 있었지요. 둘은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영돌이네는 아주 부자인 반면 수돌이네는 소작을 하는 빈농이어서 영돌이 부모는 영돌이가 수돌이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영돌이는 더욱 수돌이를 아끼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영돌이와 수돌이가 어울려 있다가 더러 영돌이 아버지께 들키는 날에는 꼼짝없이 한 소리를 들어야 하였지요. 하지만 워낙 잦은 일이라 이젠 수돌이도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을 뿐이었지요. 그만큼 영돌이와 수돌이의 우정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영돌이가 수돌이에게 말하였지요. 둘이 똑같이 나무를 심어서 누구 나무가 더 큰지 나무가 자라는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을 인근에서 어린 느티나무를 파다가 심었지요. 이제 두 사람은 느티나무를 관찰하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수돌이가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영돌이가 심은 나무는 더디게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도 두 아이의 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일과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이들은 개의치 않았지요. 그날도 영돌이와 수돌이가 어울려 지내는데 영돌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수돌이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별 다른 일이 아닌데도 트집을 잡더니 다시는 영돌이하고 어울리지도 말라고 호통을 치고 말았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그날따라 수돌이는 너무 슬픈 감정이 솟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생이 바위 근처로 돌아가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수돌이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지요. 얘야,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니?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않던 수돌이는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의 눈빛에 끌려 말문을 열었지요. 가난한 게 슬픕니다. 가난한 게 죄인가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곁에 있는 남생이 바위를 가리키면서 수돌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바위가 바다 쪽을 보고 있는데 이 바위 머리를 마을로 돌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친구인 영돌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기기 위하여 수돌이는 매일 남생이 바위에 올라가 남생이 바위를 조금씩 조금씩 마을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남생이 바위 머리를 돌려놓은 뒤부터 영돌이네 배가 침몰한다든지 영돌이 어머니가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더니 영돌이네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반면 수돌이네는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돌이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남생이 바위 머리를 마을 쪽으로 돌려놓은 것 때문에 친구인 영돌이 내가 힘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그렇다고 다시 가난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영돌이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수돌이는 영돌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돌이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지요. 며칠을 끙끙 앓던 영돌이는 어느 날 밤 몰래 남생이 바위로 갔습니다. 머리를 다시 바다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였지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돌이도 돌려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사라져버린 영돌이를 찾으러 동네 구석구석을 헤매던 수돌이는 남생이 바위에 이르러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남생이 바위는 자신이 돌려놓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 두 친구들은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수돌이가 심은 느티나무는 울창한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한 반면 영돌이가 심은 나무는 홀로 남아 그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